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윤명철입니다. 통일 또는 분단 이랬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현대적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일과 분열의 변증법으로 보면서 역사를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주제가 이겁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의미,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 모델 그랬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고구려는 저는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라는 미완성의 통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때론 반대로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고구려도 그리고 통일신라도 완벽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라의 삼국 통일을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자, 드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통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 겁니다. 단순하게 영토의 통일? 아니에요. 아니면 단순하게 사상의 통일? 아니에요. 반대로 분열이란 것은 단순하게 이데올로기의 분열? 영토의 분단? 이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분열과 모든 것의 분단이죠. 그러니까 통일은 당연히 모든 것의 통일인 거죠. 그 통일이란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유기적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분열됐지만 남한도 얼마나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해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예요. 이건 갈등이라는 거죠. 한국사의 가장 큰 뜻이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많이 예를 듭니다. 빈부격차부터 신분격차 등등등등 열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묶어서 한 매듭으로 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분열 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제 통일의 문제까지도, 민족의 문제까지도 되겠네요. 제가 마지막에 백성민주라는 표현 썼잖아요. 이게 저로서는 중요한 겁니다. 백성 그랬을 때는 그 당시 때 고려 때부터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성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용어 쓰냐면 민주란 용어가 지금 너무나 식상을 했어요. 일부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박하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백성,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사람들, 아래부터 위까지 좌부터 우까지 모든 걸 포함하는 것들을 백성이라고 보는 거죠. 원래 백성이 그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구려, 신라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처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델은 두 개예요. 하나는 고구려, 하나는 신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각 문제가 돼요. 하나는 이거는 불완전 똑같아요. 불완전 미완성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셨죠? 고구려는 우리 역사 속에서 통일의 명분과 분단 극복의 과정을 실천한 나라다. 신라는 통일 정책을 취했고 그러나 불완전한 또는 미완성의 통일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자, 통일의 주체는 무엇일까? 제가 이겁니다. 다른 건 빼고요. 제가 민족과 민족주의를 거론하는데 여기서도 학문적인 얘기는 전 살짝 넘어가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일본이 만든 단어입니다. 민 플러스 족. 그러나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근대화되면서 많은 용어들이 새롭게 한자로 번역되잖아요. 한자는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일본이 만든 용어잖아요. 그런 속에서 민족이란 것은 일본이 만든 단어인데 그들이 민족이란 것은 서구의 네이션을 번역한 거예요. 민 플러스 족. 근데 이런 개념이 사실 없었으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면서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 손문이잖아요. 손문을 비롯한 그 시대 몇몇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써서 될까 고민을 합니다. 왜? 중국은 민족이 아니잖아. 우리는 민족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족, 나라의 종족 이런 용어까지 쓰지만 대세예요. 이미 민족이라는 단어가 전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 다 퍼졌기 때문에
소용없죠.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서구의 네이션과 그 다음에 일본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과 중국의 민족은 달라요. 제 개인적인 또 하나의 학설은 중국도 후진타오 주석 이전의 민족과 이후의 민족은 다른 거예요. 세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민족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역사 공동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낳게 한 역사를 가운데만 따라 쭉 올라간 것을 우리 민족사라고 보는 거죠. 주변에서 많은 곁가지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게 한 그 원액을 깊이 따라 올라가는 것을 우리 민족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사실은 우리 원액의 민족 큰 줄기에도 브랜치가 많이 있어요. 가지가.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선비족이라든가 거란족은 우리랑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특히 부여랑은. 언어가 같았으니까. 이런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대 사료가 증명을 해요. 흔히 말하는 그 당시 때 말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이죠. 이 말갈 계통들은 우리랑 언어가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시 부여, 뒤를 이어서 고구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고 같은 생활 공동체였었고 심지어는 고구려에 복속되거나 고구려 용병으로 동원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세 범죄에 넣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규정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를 기준해서 곧바로 원액을 했을 때 큰 줄기에 해당하는 것을 저는 민족사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개의 브랜치들은 제가 반개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큰 민족사 범죄 속에서는 정통으로 내려온 우리와 함께 주변에 있는 반개 종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단재 신채호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족, 객족, 손님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그 당시 때 많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학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올려도 좀 윤내연 선생 정도로밖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 이전부터도 계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 계열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우리 중액으로서의 우리와 브랜치로서 그건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제가 말한 것이 시스템이 이러는 거예요. 큰 틀 속에서는 우리지만 현재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역시 조선, 원조선에서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것을 중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명확하지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역사학계처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무관하다고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또 한 측에서처럼 그 모든 건 전부 다 우리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재구분이 일반화되면 훨씬 수월해져요. 사실은. 처음엔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거죠. 오죽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도 주족, 객족으로 분리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주족이지만 주변에 객족들도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큰 범주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내렸을 때 이게 우리가 연결되는 거지 그와 연결된 그 당시 때 여러 큰 범주를 동이고 이걸 전부 다 우리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 중요한 것. 현재 우리를 기준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이 땅에 계시고 아이들도 이 땅에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민족사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무관하게 먼 거리에 있는 거 다른 것까지 합치게 되면 정작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핵은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라고 봐요. 여기를 중핵으로 삼으면서 넓게 퍼져나간 거죠. 시스템 이론이에요. 민족 문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것도 중요하고 또 민족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프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민족은 우리가 말 서구식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흔한 얘기예요. 언어의 공동, 혈연의 공동, 공간 지역의 공동, 역사적 의식,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스탈린처럼
시장권의 이런 거. 우리는 서양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도 동만주, 서북만주랑 다른 거죠. 우리는 이런 틀 속에서 큰 틀 속에서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서 진행해 온 거죠. 탁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주변은 안 그래요. 굉장히 피가 섞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몇 사람들이랑 저는 그런 정치학자들이랑 학계에서 논쟁을 벌여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우리 민족은 전 단호히 단일민족이에요. 그러나 단일혈족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일혈족은 아니에요. 왜냐면 피가 섞였고 지금 제가 피가 섞였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전형적으로 좀 틀고 계통의 얼굴이잖아요. 거기다 그리스인의 피 섞인 얼굴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도 중국은 그건 민족이라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민족 그랬을 경우는 모택동 때 250개 민족이 있었지만 정리해가지고 지금 55개로 했잖아요. 55 플러스 하나로 했잖아요. 이랬을 경우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학자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얘기하기 때문에 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찍부터 역사적 공동체로서 비슷비슷한 혈통과 거의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넓은 공간에서 온갖 경험을 같이 하면서 살아온 집단이니까 지구상에서는 거의 유일한 거죠. 우리, 일본 이 정도예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7세기까지는 우리랑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라고 단일민족이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현대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치학자들이 당연히 저한테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논쟁을 하는 거고 저는 책도 썼잖아요. 민족의 논문도 썼고 책도. 그러니까 이론서를 언제 논쟁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저는 논쟁이 일어나길 바라요. 사실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거든요. 지금처럼 하면은 단일민족이다 아니다. 이 민족 개념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논쟁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 독특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독특한 역사 공동체, 생활 공동체였죠. 그래서 단군이라든가 아까 천부경 얘기도 있고 제가 전 삼의 논리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던 곳이었는데 변한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 통일의 개념을 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분단과 분열의 구분을 얘기했었잖아요. 분단과 분열. 다른 겁니다. 보통 우리는 분단 그러죠. 분단체제를 극복한다. 통일은 분단체제 극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분단이 아니라 분열로 보는 거죠. 분단은 단순하게 영토가 나눠진 거예요. 근데 분열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정치 체제가 분열돼요. 남북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분열돼요. 아시잖아요. 체제상으로도 그쪽의 사회주의 경제랑 자본주의 경제랑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서로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남북의 모든 물자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제 분열이죠. 우리 처음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게 나눠졌을 경우에 남한이 못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서로가 교류됐다면 달라진 거죠. 지금도 물론 똑같은 상황이 반대로. 그래서 경제에 분열되죠. 문화 분열된 건 말할 거 없죠. 북한과 우리는 너무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합되더라도 제가 통합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통합되더라도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 문화의 분열, 인식의 분열은 치유되기까지가 꽤 오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신라가 소위 상북통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있었는데 통신신라가 있었는데 후삼국 시대가 된 거예요. 후삼국이란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요. 후백제가 누가 세웠습니까? 후백제를. 견훤이 세웠잖아요. 그럼 후백제는 도읍이 어디입니까? 수도가. 전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종이 아니 45년인가? 후백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고려를 압도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해양산 공자니까 그걸 논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단히 뛰어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전주였다는 것을 전주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전주 사람들 그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역사도 모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라든가 본인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다 또는 전주의 정체성을 찾는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논점은 이겁니다. 그럼 후백제 견훤은 지금 전라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 후백제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는 백제 사람들이라는 그 자의식과 함께 일종의 원한 내지는 분풀이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궁예가 후고구려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옛날 고구려 땅이니까.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고려라고 그랬고 왕건이 그걸 수용해서 고려가 된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국명은 장수왕 이후에는 정식 국명이 고려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코리아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고려 때문이라고 그럴 개연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이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한민족의 국가들은 세계에 안 알려졌나? 아니 고려가 대단히 뛰어난 무역 국가였던 건 확실하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아라비아도 일본 말이네 참. 아랍 상인들이 당연히 인도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개경에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확실히 고려가 대단한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라는 이름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세계에 알려졌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과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의문을 일단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처음 근대 역사학이 시작될 때 선학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되는 게 많은 거죠. 그게 고쳐야 돼요. 제가 고치잖아요. 역사도 반도사관 대신에 해륙사관, 고조선 대신에 원조선 등등도 맞춘 후에 계속.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명칭이 고려잖아요. 그리고 고구려 발음 자체도 그와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리국부터 생리, 탁지라는 한자로 잘못해서 고리국. 그때 구려.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고려. 이런 것들, 이런 개들. 그리고 그 당시 때 중앙아시아랑 교류가 활발했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원조선에도요, 원액이 있지만, 원조선 후기쯤 가게 되면은 여러 지역에서 올 때 서북방에서 유목민족들이 내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트루크 계통인데. 흔히 말하는 흉노인데.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북흉노, 남흉노 때도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더 블랙시 흑해까지 가나요? 트루크 돌골 제국이죠. 트루크 제국도 서돌골 제국이 어디까지 갑니까? 흑해를 넘어가잖아요. 그 시기에 어딥니까? 그 당시 때 후돌골 때는 고구려 멸망했지만 돌골 해가 전성기 때는 고구려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르칸트에 가게 되면 연개소문 연간에 고구려가 파견한 사신이 지금 사마르칸트까지 간 거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투르크 돌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고구려라는 나라는 그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알려진 거죠. 역사를 우리 같이 봐야 돼요. 왜 중국인들은 이미 후한세에 보게 되면 서역전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오늘날의 박트리아까지 가고 파르티아까지 가는데 그 시기에 왜 우리는 그 1000년 지난 다음에도 갔다고 거기를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요소지방이 우리 영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유아 북쪽에서 보게 되면 오로도스를 통과해가지고 쭉 북삼은 알타이 초원으로 가고 쭉 서쪽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실크로드를 통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문화는 서로 교류한 거예요. 장사꾼들도 오고 가고. 그래서 중국 사람만 잘난 거냐? 아니면은 우리의 반개 종족이었었던 현재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러 종족들만 잘난 거냐? 그리고 우리만 바보냐? 뭐 너무 간단한 거죠. 백제나 신라는 막혀 있으니까 못 가지만 고구려는 반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동북의 반개 민족들은 고구려의 시스템 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있죠. 통일의 개념을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쭉 몇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정치적 영토 상실이란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가장 커요.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역사학자로서가 아니라, 더 말씀드리는데, 생물학적 역사적 유전자가 불완전하게 계승됐다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아이는 부모의 피를 받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형태를 담고 심지어 내장기관의 특성까지도 담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까지 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이 분열됨으로 해서 또는 고구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관계는 뭐냐면 이렇게 분열이 돼 토가 상실되면은요 생물학적으로 이런 유전자가 불완전하게 계승돼요. 서로가 교류가 활발해져야지 얘기되는 건데 남남북녀식으로 피가 섞이고 이래가면서 되는 건데 딱 막히게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었는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딱 잘려지게 되니까 모든 게 끊어지게 되니까 불완전하게 되는 거죠. 불완전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외모가 유목민족의 벌써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북한이라든가 만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좀 기질이 세고 그러는 거죠. 남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동물 생태학 또는 시스템 생태학 이런 데서 다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영토의 상실은 토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히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통일원되면은 단순하게 부분의 통일이라든가 그리고 계량적인 통합이 아니라 전체의 유기적인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때 기대는 단순하게 아마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들을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냥 상식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이대로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들이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터, 집터, 무덤터, 이게 다 터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적이라는 것,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의 사상, 홍익인간, 단군, 이런 존재들이 주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의 통일이고 유기적 관계의 통일 아니에요. 완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죠. 터란 말이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터란 말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field and multicore라고 그래요. field, 장, 플러스 multicore, 여러 개의 덩어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고 여러 개의 덩어리는 흔히 말하는 오행에 비유해도 돼요. 그 터는 이 모든 것의 합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물리적 계량적인 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통일을 원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적 통일하거나 자기 정적 헤게모니를 위해서로만 안 되는 거죠. 아니, 환웅이 그렇게 통일했습니까? 단군 왕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단군 플러스 왕검은 통일이라는 얘기인데 단군 플러스 왕검이에요. 상대적인 두 존재. 환웅과 웅녀는 천과 지, 밝음과 어둠, 남과 여,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통일한 게 단군 왕검이거든요. 우리가 지향한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조선이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조화 합일, 유기적인 걸 원하고 통일을 원하는 건데 지금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자꾸 정적 통합만 원하고 있어요. 정적 통합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교류를 충분히 해가면서 하나하나 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론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의 통일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 가야지만 통일 정책이 올바르게 된 거죠. 자, 통일의 개념은 저는 분열과 분단의 극복으로 보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한민족의 통일은 남북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통일이고 나아가서는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민족의 분열과 분단은 세계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서 시작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대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한민족의 분열이잖아요. 그 독립의 상실. 그 질서 속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관련돼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도 문제도 그렇게 안 봐요.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 그레이트 게임의 한 부분으로 봐요. 그리고 그 당시 때도 보면은 그 러시아전이 일어나기 전에도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동해를 북상해가지고 캄차카 반도를 공격하고 그래요, 러시아에. 세계 질서의 재편 전략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에서의 럴 전쟁이고 그 결과 독도의 상실 그리고 결국 을사조약 마지막에는 조선의 멸망이에요. 한국의 멸망이죠. 대한제국의 멸망. 똑같이 현재 남북 문제도 세계 질서의 재편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세계 질서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민족이 통일되고 남북이 통일된다면 이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가 하나로 이때 하나는 전체주의자들의 폐쇄된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늘 얘기했던 유기적인 하나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통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단계는 이렇게 봅니다. 내부 통일이 필요하다. 저는 한국 국사에 지금 분열과 갈등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야 돼요. 먼저 사람과 사람 간의 분열과 분단부터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있는 분단의 벽 있잖아. 이거 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2단계로 문화의 통일, 3단계는 역사적 통일.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평화의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지도 보셨죠, 여러분? 이건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요. 저 확신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고구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딱. 그죠? 빼죽하게. 이렇게 크게 안 봐요. 그 다음에 고조선, 원조선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 또는 제야사학자들은 이게 전체를 전부 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는 색깔이 진하잖아요. 여기는 조금 덜 진하죠? 여기는 연하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신문연재도 있고 책도 있어요. 말 타고 고구려 가다. 제가 95년도에 여기 있죠? 쭉 올라가서 여기구나. 저 위쯤. 여기서부터 말 타고 내려왔어요. 박사학위 받은 직후에 95년도에 만주로 올라가서 즉 현재 그러니까 옛날 부여죠. 부여 바로 위에 대안이라는 곳 근처에서 말을 사가지고 말 타고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 루트를 답사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신문에 연재할 때 이 지도를 처음 냈어요. 아, 내가 직접 고구려 전공자가 현장을 탑재해보니까 만주 지역은 직접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역은 직접 통치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여기는 엄청난 습지대예요. 이 지구상에도 대단한 밀림지대.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만주가. 안 된다. 여기는 요소지방이잖아. 여기도 아니에요. 직접 통치 불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때문에 또는 생태환경 때문에 직접 통치 방식도 있지만 간접 통치하고 그냥 영향권화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그전 원조선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제가 쭉 이런 걸 또 주장을 하니까 학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그래서 또 반문했어요. 그럼 중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의 각국의 영토를 보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지배한 거냐? 내가 질문했어요. 직접 지배한 거 없잖아요. 몽골 제국이 직접 지배했나? 아니잖아요. 그럼 흉노나 투르크 제국이 직접 지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해양과 연관돼서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정말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까? 점만 장악한 거든 도시만. 중국에서는 점선면 전략이라고 그래요. 등소평 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여기 광동성과 샤이먼 중심으로 한 4개의 경제 특구. 이게 선으로 되고 다시 면으로 가는 거죠. 강택민 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라든가 유목제국이나 해양 종족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간접 통치라든가 영향권 개념을 적용시키는데 왜 우리만 적용시키면 안 되냐고 제가 반문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바보입니까? 전 늘 궁금해요. 우리는 특별하게 바보인가?
우리는 너무나 특별하게 바보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해양 활동이 없었냐고 이제 질문을 하죠. 특별히 바보입니까, 우리가? 다만 기록이 없을 뿐이죠. 그 지도예요. 그래서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 시스템으로 보자. 왜? 이게 우리 조상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이니까.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항로도입니다. 항로도. 고구려 전성기 때를 중심으로 했지만 백제신라 항로도 있고 밑에는 통신라 발해의 항로도도 있고 밑에는 원조선의 영역과 항로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고구려 전성기를 중심으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 남해 일부 이래서 이런 모든 해역에서 해양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죠. 중국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중국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라 주로 이 남쪽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만 북쪽 아니면 절강성 이 북쪽의 바다는 우리가 주로 활동을 한 거죠. 일본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의 설을 그냥 추종을 했는데요. 제가 단호히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추론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도발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딱 얘기해요. 이 분야에 관해서는 내가 최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자. 특히 중국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학문적으로 늘 일본식을 따르냐고 제가 주장을 하죠. 심지어는 중국 지도 보면 여기를 조선이라 그래요. 조선에. 일본에. 그리고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고 조금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일본도 당연히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속방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교과서라든가 지리 역사 부도라든가 또는 중국의 대부분의 박물관과 전시회를 가게 되면 이미 춘추전국 시대 때 그리고 진나라 시대 때 한나라 시대 때 그들의 영토가 현재 청천강 또는 심지어는 밑에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 부도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결과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용어 사용부터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역사 지도를 지금 95년도에 틀을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해왔고 2005년도에는 MBC 느낌표랑 같이 5만 부를 제작해서 무료로 보급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파일은 동아지도랑 상해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줍니다. 좀 많이 퍼지길 바라는 거죠. 이 지도 파일은. 지도는 살 수밖에 없지만 파일만큼은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주장을 했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도를 무조건 보내는 거죠. 이게 95년도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6.2 지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구려의 초기 공격 단계들. 저는 이제 분열과 통일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고조선이 아니라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원이란 것은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원액이란 뜻이죠. 프로토라는 것이 돼요. 당연히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니까 저는 조선 또는 원조선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조선이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원조선을 계승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상이 있으면 전부 다 계승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조선이 일단 멸망했을 때 세워진 조그만 나라들을 열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열국시대 개념은요, 단지 신채호 선생이 처음 썼어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다른 분들이 쓰시다가 해방 후에 북한 사학이 열국 개념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는 다른 분들이 쓰시다가 학계에서는 보통 역사학에서는 윤내현 선생이 쓰기 시작해서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원조선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원이 있었고 원조선이 중국 한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분열이 생기는데 그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통일을 추진해야지만 되잖아요. 모든 완벽한 존재물이 깨지게 되면 다시 통일을 지향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를 이렇게 원조선으로 설정해서 나머지는 늘 통일과 분열의 변제법을 거쳤다고 보는 거예요. 허시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역사학계는 그렇게 못 본 겁니다.
그냥 고조선이 있었고요. 뭐 아시겠지만 고조선에 관해서도 사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주로 우리 쪽에 건너간 사람들이 주가 돼서 발전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망백지유민들이 들어가면서 주도적으로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일본 국가가 탄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부 학자들이 제기할지 몰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고대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이렇게 체제를 봐요. 일본이란 국가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부여가 있었지만 그 6세기경 가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그리고 왜 이렇게 보는 거죠. 체제 이론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664년 백강전투를 끝으로 해서 완벽하게 갈라지고 일본이 670년에 일본에는 국호를 쓰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전까지는 일본이 통일된 국가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관서 이남도 통일됐다 보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동아지중해 고대 일본이라는 일본 고대사 책을 쓴 것은 아마 기억하기를 90년대 후반이나 중반? 뭐 2000, 요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중 먼저 썼는데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해양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고대사 새롭게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전은 빼더라도 그리고 일본 최초의 천황이로 알려진 사람은 신무 천황이거든, 진무거거든요. 이렇게 개통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개통성은 만들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개통성의 정점은 워낙 신령스럽기 때문에 신화의 형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모든 신화적 기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국가 탄생한 다음에는 새로운 체제에 맞게끔 모든 역사를 다 재편해가지고 만든 거죠. 이렇게 편집한 거죠. 이게 일본 신화예요. 일본 건국 신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도 당연히 개통성을 가져야 돼. 한 국가인데, 더구나 민족 국가인데 개통성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배울 때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는 부족 국가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성읍 국가라고 배웠을 거예요. 성읍 국가. 그게 이제 이기백 선생이 70년대 이후에 나온 이론인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부족 국가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론의 적용도 잘못됐지만 부족 국가라든가 성읍 국가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정치 형태가 드러나고 그것이 소국 또는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썼던 정적, 역사적 실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때 처음 시작된 걸로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발견한 많은 원조선계의 유적과 유물들, 남한에서도 지금 최소한도 BC 15세기, 일부는 20세기에 올리고 있지만 청덕의 유물들, 그리고 남만주 일대, 더군다나 현재 홍산문화, 하가점 하청문화를 비롯한 유화 문명권에서의 관계, 이걸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요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대동강 유역 지역이 남쪽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문화가 뛰어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고국이라든가 또는 하가점 하청문화는 방국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인데 도시국가인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똑같은 동네인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용어 자체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조선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단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원조선이 깨져나간 파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후삼국 시대처럼 조그만 나라들을 형성한 것을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비롯한 수십 개의 소국으로 보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주몽이, 추모가 처음 건국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잖아요. 정복. 피르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정복하고 정복 6대 태조당 때까지는 주로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북한에서는 통합전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통합이 아니라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초기부터 강력한 나라였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통일시키는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선비족이라든가 아니면 요하를 넘어가지고 오늘날 북경 지역까지도 공격을 한 겁니다. 왜? 예전에 원조선의 영토 또는 활동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극복해야겠죠. 회복해야겠죠. 이게 바로 수복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물이라는 용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물은 려 고구려 말로 위, 복부터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복이라는 말은 제 표현이지만 아닌 표현을 쓴 분도 있어요. 아니라는 해석한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물을. 그래서 경우에 다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원조선의 옛 질서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 수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고구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기본 목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잃어버린 망한 원조선의 정체성, 영토, 문화, 자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한 개인과 집안에서 똑같이 그렇지 않나요? 다른 모든 지역은 그런데 왜 우리만 아니라고 자꾸 우겨요?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 때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전혀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당연한 건데. 아니 중국만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계승을 하잖아요. 국명을 동일하게 한다든가 심지어는 전혀 무관하더라도 산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제란 명토를 계속 사용하고 예를 들게 되면은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차별적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죠. 과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역사나 북방 유목민족 역사를 보거나 우리를 보거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한민족사를 이렇게 보고 강한 개통력을 주장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한다면은 통일을 주체적으로 시도했고 통일이 근접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 그래서 모델로 삼은 것이 고구려와 신라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이라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고구려 신라 역사를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죠. 그러나 모델로 삼고 제가 거기에 맞게끔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동아시아 문명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걸 보통 흔히 말하는 유아 문명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발해 문명이라는 용어 사실은 처음 썼어요. 제 관점은 간단합니다. 해륙 문명이에요.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문명이고요. 모든 국가, 모든 도시들은 다 항구 도시들이에요. 다 항구 도시들. 서울도 당연히 항구 도시지만 다 항구 도시죠. 그리고 유아 문명도 그 시대의 자연환경을 볼 때는 안쪽으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오하령 지역 이런 지역은 바다와 근접한 지역이죠. 심지어는 6세기경, 7세기경에도 보면은 안성으로 비정되는 해성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중국의 지질학적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발표했고 쓴 건데 제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환경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면 오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모 문명, 어머니 문명으로 설정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중화 문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중화 문명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북방 유목 문명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이 문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문명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4대 문명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이미 100년 전의 개념이에요. 지금 문명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30개, 40개 새로운 문명들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개념 가지고는 우리는 늘 중국의 아류예요. 문명의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중화 문명이 있고 북방 유목 문명이 있다면은 이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당연히 문명권으로 보아야죠. 왜냐하면 북방 유목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화 문명에 적용하던 그런 형태의 문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명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경우에 동방 문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방 문명의 핵은 당연히 흔히 말하는 원조선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핵이론이에요. 가운데 핵이 있죠, 전부 다. 그리고 띠가 메비우스 띠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 세 개의 문명권이 각각 유기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지역의 중화 문명과 북방 유목 문명이 그리고 남측에서는 문명이 만나는 것이 현재 한반도 북부 특히 남만주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선, 고구려는 이런 문명들이 하나로 엮여지는 이런 조화로운 공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메비우스 띠예요. 이거 메비우스 띠라는 용어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래야지 알아요. 왜냐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용어처럼 이러면 오히려 못 알아듣고 메비우스 띠 그랬을 경우에 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카오스 이론까지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다 있잖아요, 다. 핵 있고,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든 거죠. 우리 역사, 동아시아 역사 이렇게 보자. 그리고 저는 역할론을 주장을 해요. 모든 존재물은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어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모든 존재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되어야 하죠? 정치인 대통령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교수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재벌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다 각각 어떤 존재든지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올바른 사회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고, 이게 공익인간이에요. 모든 존재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할. 그 역할을 찾는 거지, 우리가 과도하게 영토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계량적 문화라든가 물리적인 문화의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사회를 이뤄가는 것이 진짜 문명이죠.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게. 첫 단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6차 단계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구려 전성기예요. 분열됐다. 이 분열을 통일해 가는데, 이때 고구려 전성기, 즉 광개토 태왕과 장수대왕 시기를 저는 2차 핵이라고 보고요. 3차 핵, 4차 핵, 5차 거쳐가지고 지금 6차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건데, 6차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저는 잘 몰라요. 우리 민족이 통일될 수 있을까? 잘 몰라요. 우리 문제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의지의 소사는 아니잖아요. 모르죠. 이 속에서 제가 오늘 이것과 그 다음에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구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선이 멸망했다. 원조선이 멸망 또는 붕괴했다. 이걸 그 이유를 저는 포스트 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선 후 질서다. 그래서 경우에 모질서가 깨지고 파편들이 있으니까 이 파편들은 모여가지고 점차 모여가면서 큰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투쟁과 갈등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화 통일을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예요. 징기스칸이 이를테면은 자기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부족을 위해 가지고 모든 종족들을 살육하면서 몽골족을 통일했느냐, 아니면은 그 오랜 기간에 걸친 분열과 반목을 정리하고 몽골 민족이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각 부족들을 공격해서 통일했는가,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시황의 정책도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 후 질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조선의 한 파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증거들은 제왕기라든가 등등의 기록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다물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왜 다물이라는 용어를 썼을까가 중요한 거죠. 다물이라는 용어가 이 시대 이후에 또 빛을 발해요. 왜냐면 바로 독립전쟁 때 다물단 아시죠? 네, 알 거예요. 독립군과의 다물가도 있잖아요. 다물단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고구려 말로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주몽 때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방침이 섰다는 걸 의미하죠. 한 나라가 서게 되면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국가관이 있는 겁니다. 국가관. 그리고 지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을 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것을 로직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차터, 헌장화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아니, 다른 나라는 다 그랬는데 왜 고구려나 신라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왜 중국의 진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주장을 하는데, 한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개성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걸 주장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한 국가가 성립되면은요, 일본이란 국가가 뭡니까? 해가 뜨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때 스스로는 망백제규민이 가능성이 더 크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당연히 국호를 선택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의 발전 목표가 있고,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단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경쟁을 벌이죠. 다른 집단과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가야도 다 국가 발전 목표가 있고 지향성이 있고 어떤 차터, 헌장이 있는 거예요. 다물이죠. 고구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지만 천재지자 모 화백녀랑 광개토대왕 비문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출처 북부여 천재지자 모 화백녀랑 둘째 줄에 가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 모 화백녀랑 그다음에 모두로청이 보면 모두 묘지색에 보면 춤은 1월지자 해와 달의 자식 천선 이게 다 그 당시 때 금성문과 벽화에 나오는 글자들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삼국사기가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주장한 것이 옳지 그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개토 왕이 아니라 광개토 대왕 또는 광개토 태왕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자가 아니라 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강한 천재의식이 있었고 황천이라고 그랬고 해와 달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거죠. 조선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조선이 있죠? 조선은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은 못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선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이성계의 조선은.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가장 주역인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에도 나와 있고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할 때도 논쟁을 벌이면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조선은 우리가 말하는 단군의 조선이 아니라 기자의 조선입니다. 그래서 기자의 조선을 버리고 우리는 자주성을 지켜야 되니까 대한제국을 국호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에 의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면서 1조가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멸망했을 때 순종이 마지막 칙을 통해서 한 말, 앞으로 조선이란 한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고 우린 조선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은 대한독립선언서를 주장을 했고 대한독립군이었었고 기미독립선언서 쓴 분들은 그냥 선언서라고 썼고 내용도 조선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종이 대한제국을 계속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용어는 크다, 한강, 한글처럼 크다, 넓다, 길다, 진리다. 이게 알타이어에서 칸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역사상에는 39개의 한국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논문이 있습니다. 국호에 관한 논문을 보면 나라 다 열고 있죠. 특히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한국이 많죠. 여러분 알고 있는 킵차크 한국? 아니면은 일한국, 차가타이 한국 다 한국이잖아요. 징기스칸 올 때 칸이 한이에요. 징기스칸 한이에요. 마리칸 똑같은 거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당연히 통일을 지향하고 원조선의 모든 것을 수복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건 숙명이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떻게 통일을 완수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 회복이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표방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분은 이걸 내세워야 돼요. 정체성 회복.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통일을 추진을 이룩할 수가 없어요. 통일에 대한 의지도 힘들지만 우리의 자의식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누구란 것을 알아야지 다시 수복한 거죠. 깨져나간 나 이거를 합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이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나머지는 정치적으로는 코어 역할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코어 역할 그리고 경제 영토를 장악해서 국가가 부강해야 돼요. 국가가 부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통일을 주도할 수가 있어요? 주변 국가 경제적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을 때 우리 발언권이 세지는 거지 경제력 검증이 가능해요? 그건 관념론자들이 하는 얘기지.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이 전부 다 입으로 하는 얘기지. 전쟁이라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 그거예요. 그다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한국 문화의 특성은 브릿지론이에요. 가교론. 그렇죠. 우수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 열도로 전달해주는 역할.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배웠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렇게 배웠죠?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역할이 있는 거라고. 중국 문화와 북방 문화와 우리 문화는 다른 겁니다. 그 중국 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실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거지.
중국이란 용어의 그 사용 용례를 아나요?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래 써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문에도 마찬가지, 지난 일요일 신문에도 마찬가지, 성리학자들이 비판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아이시론과 하트론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화들이 범동아시아 문화, 유라시아의 문화들이 모여들어가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하트론이에요. 심장론이에요. 모든 문화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우려나가지고 다시 뿜어져 나가는 것이 하트론이에요. 여기 심장론이다. 독특해요, 여기 환경이. 지문화적 환경이 독특한 거예요. 이거 활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단군 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이 하트론이에요. 홍익 인간이란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해륙국가. 우리 민족의 역사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만주 대륙 전체를 우리 역사로 보는데요. 그리고 대륙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도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륙사관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허가 있어요. 해양이 빠졌어요. 그냥 해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환경을 보더라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내세운 것이 해양사관이에요. 역사학에서. 그리고 다시 바꾼 것이 해륙사관.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국가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책도. 그러니까 우리 정책은 당연히 고구려도 신라도 현재 대한민국도 해륙 정책을 취해야지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치고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수출입 주도 정책이라는 것은 해양 질서예요.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해양 질서예요. 자, 해륙 국가, 해양과 육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 통일은 이를테면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PSR,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예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리고 세계로 퍼진 시로레인. 이게 모여드는 것이 여기 아시고 그다음에 허트예요. 이게 해륙 국가라는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통일이 지향한다면 큰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정적 통합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싸움만 있어요. 이런 큰 그림도 같이 그려야 돼요. 해륙 국가로. 자, 나머지 부분들은 관념적인 겁니다. 가치관, 세계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통일시켜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겁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부탁하는데요. 한국의 지식인들은 넓게 보질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 넓게 보기 시작해서 넓게 보지 않습니다. 길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 국제관계보다는 내부 문제에 더 충실해요. 그리고 문화나 경제보다는 정치 문제에 더 충실해요. 관심 있는 것도 정치에서 권력 싸움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권력을 지향하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반도사관이고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주적이라면 세계를 크게 봐야죠. 내가 우주 주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도 말씀하셨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리고 많은 서양의 신화학자, 인류학자들이 얘기하잖아. 내가 있는 곳이 곧 지구의 중심이라고. 옴팔러스, 배꼽이라고. 그래서 백두산이고 신단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상실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사관을 불식해야 돼요. 그래서 좀 거시적이고 범공간적으로 봐야 되고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랜드 디자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불가능해요. 제가 제 또래 사람들의 얘기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틀렸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그걸 할 만한 그릇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이 들어서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아래 세대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아까 지도도 마찬가지. 지도라든가 지구본이라든가 유라시아 지도를 보는 이유는 바로 자연스럽게 거시적 범공간적 세계관을 갖게 마련이죠. 우리 아직까지도 반도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라시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광해도단과 장우상의 정책이에요. 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토스복.
이런 말 없었죠? 원토란 말. 처음 보죠? 제가 만든 용어죠? 요동장학은 원토 수복이에요. 왜? 옛날 우리의 영토니까. 이랬을 때 원토란 용어 썼을 때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이를테면 요동, 그리고 넘어서 요하, 요서, 넘어서 현재 북경 지역까지 가는 것은 단순한 공격과 약탈과 침략이 아니라 명분상으로서는 옛 우리 영토를 회복하는 것,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찾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여는 부여 정통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남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신라가야 땅 따먹기 전쟁 온다 보지는 않아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명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도 남북이 똑같지 않아요? 남북도 똑같잖아요. 경제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정적 목적을 위해서 통일을 주장하지만 드러내는 건 뭡니까? 명분은 거창하잖아요. 명분이 늘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게 옳아요. 다만 명분을 너무 가장하면 곤란하다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에게 중요한 역할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구도에 제가 이런 구도. 그래서 광개토 대항 고구려 전성기 때는 코어 역할을 위해서는 몇 개의 목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런 목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5개 플러스 알파의 목. 이런 지역을 장악해야지만 고구려는 해륙국가가 되고 해륙국가가 되어야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분열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 등고르기를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분열되면 중국이 좋습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가 좋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살기 위해서는 중국이 분열돼야 돼요. 그럼 확실해요. 분열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대로 뽑아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군사에 가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이 분열되는 게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라고요? 미국은 똑같지만 미국은 덜해요. 그럼 일본과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5 플러스 알파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분단됩니다. 자, 보세요. 흔히 말하는 고구려 수단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70년 전쟁의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예요.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는 용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94년도 박사학위 논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많이 발표하고 얼마나 방송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간단한 거겠죠?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고구려가 있었는데 강력한 수나라와 당나라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린 방어를 잘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국제질서의 재편이고요. 동아시아 국제대전이에요. 동아시아 종주권과 동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교역권, 그리고 문화권을 놓고 벌어진 쟁탈전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때문에 동아시아는 모든 종족과 나라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고 해륙 양면전이에요. 심지어는 여기 있었던 사할린에 있던 6위, 캄차카 야차까지도 그리고 유라시아 많은 나라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역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죠. 범동아시아의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가 직접 참여했죠. 제가 찾아낸 것 중에는 있잖아요. 야차 6위 야차까지도 제가 찾아냈잖아요. 유라시아는 물론이지만.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국은 400년 동안 분열시대예요. 중국이 분열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남북 동시 등고르기를 추진하는 거죠. 지금 중국 정부처럼. 이거예요. 이거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중국의 삼국지 시대 때부터. 중국 삼국지는 세 나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계로 분열되어 있네요. 전 내륙이 아니라 이 가까이만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적벽대전 아시죠? 적벽대전을 추진한 임금이 황제가 누구죠? 손권이잖아요. 오왕. 나중에 손권 황제가 되지만 손권. 손권과 고구려 동천한 간에는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고구려가 말을 수출하고 모피를 수출하고 나중에 손권이 보낸 사신의 목을 동천왕이 쳐서 위나라에 보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뒤이어서 이상하게도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관구검의 침입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를 얼마나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관구검의 침입만 배웠죠? 왜 관구검의 침입이 있었는가는 국제관계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구려 역할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더더구나 고구려와 오나라의 군사동맹, 무역은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제가 박사의 논문에 쓴 거죠. 그 이후에 광개토당 때, 장수왕 때는 완벽하게 여기는 북이, 여기는 남조의 국가들, 송제, 양진.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완벽하게 분단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동시 등고리를 추진하니까 엄청나게 국제적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코어론이에요. 당연히 교통망을 장악하니까 무역도 양쪽으로 추진하겠죠. 그게 물리 허브가 되는 거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분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쪽으로선 주변 종족, 동시 등고리를 추진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 신라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외와 외교 관계를 맺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고구려의 정책이죠. 우리 역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안 됐을 뿐이지. 고구려가 일본 열대 얼마나 진출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파견하고.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12번이라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간 거죠. 서신단들이. 여러분들은 잘못 배워서요. 그리고 일본의 고대 문화가 형성되는 데는 백제 영향만 강조해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가야계와 신라계, 두 번째 백제계가 압도적으로 갔고, 그리고 불교가 전파되거나 이랬을 때 고구려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죠. 고구려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데요. 여러분, 일본 열도 외국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쇼토쿠 태자. 이런 사람들이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친고구려 정책이죠. 진짜라니까. 사료에 근거한 거죠. 제가 말한 건 다 사료에 근거한 겁니다. 네. 자, 이게 백제도 있고 고구려도 있는데 그동안 백제만 강조했다고. 그런데 고구려 영향이 컸다고. 그래서 일본 최초의 사자는 아스카사예요. 비조사. 아스카사가 완공될 때 거기에 필요한 돈을 황금 800냥을 기증한 사람은 영량왕이에요. 아스카사의 최초 주지는 백제 승려와 고구려 승려가 공동으로 해요. 쇼토쿠 태자의 바로 곁에서 모든 정치 고문 역할을 한 승려는 해자예요. 해자는 쇼토쿠 태자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만 담증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화공 집단들이 대거 온 거예요. 고구려에 많은 승려들이 온 거고요. 그들은 의상, 자장, 원강 이런 신라 승려들처럼 정치 승려들이에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경제 영토도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고구려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들을 장악해야 된다.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대련 경제특구, 압록강, 두만강, 천재 우리간 동해, 인천 송도 평택 경제특구, 동북 진계. 이거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 지금 똑같죠? 당연히 고구려는 정치외교의 코어 역할, 물리 허브 역할, 그 다음에 문화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로가 발달해야겠죠? 여기는 전부 다 육로입니다. 이렇게 육로. 육로는 제가 빼고요. 해로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고구려의 항로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곤에 관한 문제는 이 항로입니다. 오거나 아니 여기서 오거나. 보이죠? 손곤의 수도가 여기잖아요. 남경. 그 유튜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요.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전쟁이 벌어질 때 수나라, 당나라의 전선들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산동 지방을 얘기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은 강남 지방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벌어질 때 645년 전투 이후에 진짜 군선들은 여기서 만듭니다. 사천성에서. 장강 삼엽 아시죠?
우리가 많이 가져 양장 크루저잖아요. 지금 삼엽댐 아시죠? 삼엽댐. 산샤. 네. 산샤댐 그 안쪽에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서 무협을, 그 아름다운 무협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산샤댐 있잖아요. 그걸 통과해가지고 남경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운하를 타고 올라가거나 바다를 일부가 올라간 거고, 그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구려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이겠어요. 그 전쟁의 규모, 그다음 선박의 크기 이런 것들은 제가 안 할게요. 다음에 시간 주시면 제가 따로 할게요. 아 진짜요. 전 통념을 깨고 싶은 거예요. 통념.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뭐 중국 세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항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통일의 상태에 근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 항로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기술력이 발달했고요. 산업도 발달했고 무기도 발달했는데 증거들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건 오해분에 있는 거예요. 오해분 오묘에 있는 걸 찍었는데 대장장이 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얼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제 얼굴 비슷하죠 또? 이 사람이 지금 제가 탄 말에 편자를 박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그때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대는 최고의 IT 기술자예요. 이 기술이 발달한 거죠. 당연히 당대 최고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물은 철이에요. 어디 철이잖아요. 그럼 당시 최고의 철 생산지가 오늘날의 미들이스트 중동 지방이랑 같겠네요. 그 말이 맞죠? 그럼 당대 최고의 철 생산지는 어디였을까? 안시성 요동성 지역이에요. 동아시아 최고의 철 생산지는, 양질의 철 생산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성 안시성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가 특히 광개토탕 이후에 요동지방을 장악했다는 것은 최고의 경제 전략지구, 최고의 자원 보고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산업이 발달했고 이렇게 군수산업도 발달하는 거죠. 그럼 고구려 강국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까지 수출해요. 그냥 관념적으로 고구려 사람이 용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났던 나라예요. 전부 다 사례에 근거한 겁니다. 이거 시간 없으면 넘어가죠. 고구려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이 실물은 일부가 현재 남한에서 발견됐고, 하만 마리산 구분이라든가 등등. 자, 이건 제가 만주에서 말기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심장 이거예요. 네. 결국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시간 너무 띄워야겠어요. 그리고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강의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고구려는 출발 때부터 통일을 지향했던 겁니다. 원조선의 포스트 조선의 대표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건국 초부터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병합 통일 전쟁을 벌였고요. 전성기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통일을 이룩했는데요. 통일에 가까운 상태에 이룩했는데 대외적으로서는 분단된 중국을 대상으로서 동시 등고르기를 추진하니까 정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물리의 허브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요. 문화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과거 원조선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부여라든가 또는 말갈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을 공격하는 것도 예전에 있었던 원조선의 체제를 수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는 완벽한 통일에 실패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라가 거의 복속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전성기 때 고구려는 현재 안동, 청송, 그리고 울진, 그리고 현재 포항 위에 흥해까지를 영역이 아니라 영토로 삼았을 정도였거든요. 영토로. 그렇지만 결국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결국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도 불완전한 통일, 미완성의 통일이었듯이 결과적으로 신라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역사적 결과를 볼 때 남북 시대가 됐지만 학계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부분 소위란 말을 붙입니다. 소위 삼국 통일. 일단 삼국 통일에 관해서 신라주대의 삼국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존속 권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남한도 북한도 각각 자기 국가로 존속할 권리가 있어요. 도덕적 평가협을 떠나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도 당시 초기에는 약소국가였지만 약소국가에서 벗어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그건 국가 간의 경쟁이에요. 우리란 지금 후대의 민족사적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시 신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적 생존을 위한 것이 가장 급선무죠.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피하면은 같은 민족이라도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차별이 많아요.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도 고구려인들과 백제인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생존을 위해서 신라가 노력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봐요. 다만 좀 더 민족의식이 강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질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전방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정말 전방위 정책을 추진해요. 저는 신라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신라가 정말 애를 많이 썼구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가 초기부터 그렇게 정치체제가 강고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집권적인 강관체제는 못 갖췄지만 그래도 해양활동도 활발했고 경제력이 뛰어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경주 항구도시론이에요. 경주는 항구도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용되고 있거든요. 다른 학자 논문도 나왔지만 경주는 항구도시니까 당연히 해양활동이 활발했고 삼국사기에는 주로 외인, 외병 이런 편의 외 집단들이 신라를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삼국사의 기록이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될 수 없는 많은 활동이 있었겠죠. 국가적 진출도 있었을 것이고 민간적 진출도 있었을 것이고 신라 해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라는 초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체 국가는 아니었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만 그 한 자연환경을 놓고 볼 때 백제나 또는 마한 지역처럼 통일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현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북부 일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강관통일체제는 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신라는 드디어 발전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 인물을 주목을 해요. 김이사부. 이사부의 본명은 김이사부거든요. 김이사부가 20대 중반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국의 복속이에요. 그리고 김이사부는 70대 중반에 죽어요. 병부령이란 최고의 지위에 올랐을 때 죽거든요. 이 50년 동안에 신라의 임금이 바뀌어가면서 정책은 김이사부가 주도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동해 중부의 현재 강릉 지역과 삼척 지역을 장악하고요. 다시 우상국을 복속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낙동강 하구 지역을 장악합니다.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가야를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 수로만과 함께 일본 열도로 진출하는 항구도시를 장악한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 진출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니까 내륙 항구도시를 또 하나 장악하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륙 항구도시를 만나는데 그 항구도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항구도시, 내륙 항구도시로 최고의 도시. 그리고 한 가운데 있는 도시. 한반도 한 가운데 있는 도시. 아니죠. 고구려에서도 중원경이라고 불렀던 도시. 충주죠. 충주가 내륙 항구도시예요. 남한강이 거쳐가는 가장 큰 도시고요. 낙동강 수계가 문경 세자만 넘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는 20세기 초까지도 내륙 항구도시예요. 유명한 거죠. 그래서 김이사부가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북상하려면 어디가 되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충주에서 다시 남한강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면 만나는 도시랄까? 지금은 도시지만. 충주에서? 네. 아, 여주. 여주는 하류고. 상류로 올라와. 상류로 올라가면. 단양이잖아요. 단양 위가 영월이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는 정선 아니에요. 맞나? 정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네. 단양이에요. 그 단양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양에 가면 적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적성비에 김이사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남한강 수로망을 완벽하게 장악하죠. 그래서 훗날 온달 장군이 바로 중령 이북의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왔다가 죽은 거예요. 유시에 맞아서. 이게 김이사부 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강을 타고 내려오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여주를 거쳐서 이천을 거쳐가지고 양평을 거쳐서 서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흥왕 때 서울 지역을 장악하고 북한 산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해상. 그렇죠. 강루트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김포 강화하니까 신라는 서해 함대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강화 지역만 가지고 부족해요. 중국 지역과 교류를 하려면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딜까요? 아니죠. 당진이 아니라 남양만이에요. 남양만. 예. 남양. 예. 지금 화성시. 그렇죠. 평택인데 화성시. 그래서 원효에 관련된 설화도 그 지역이고요. 의상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온 것이고 모든 교류가 다 거기 출발해서 가잖아요. 지금 남양만을 출발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건너가죠. 여길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가 백제의 당항진이 있었어요. 고구려가 점령한 다음에 거기를 당성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라가 다시 그걸 뺏게 되니까 이제는 당나라와 고구려와 백제 간에는 교류가 끊어지는 거죠. 가운데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신라는 여길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반도 내에서의 고립적인 국가가 아니라 중국 지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한 국제국가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부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신라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고구려가 5개의 목을 장악한 것처럼 신라도 똑같이 저는 마킹했다고 봐요. 그래서 몇 개의 목을 장악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해 중부 해상과 우산국, 다시 낙동강 하구와 일본 열대 진출 항구, 대륙 항구인 충주, 단양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남양반도 이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모든 교통망과 물류망을 장악하고 외교망까지 장악하니까 신라는 이제는 삼국 통일의 기본 토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쉽죠? 쉽잖아요. 이렇게 몇 개 중요한 목만 장악하면 돼요. 이렇게 목. 자, 보세요. 당연히 신라는 전방위 외교 정책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당나라 성립된 다음에는 사실을 부단히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춘추도 현재 화성시를 출발해서 당나라에 가서 밀약을 맺고 돌아오는 거죠. 이 모든 작업이 바로 김이사부 때 토대를 이루게 된 겁니다. 당연히 진흥왕 그리고 선덕여왕, 그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황룡사 구축탑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진흥왕 때부터 시작됐지만.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장악하고요. 세 번째 이겁니다. 인재양성 정책. 이거 흔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해요. 고구려는 인재양성을 취했겠지만 그 시기에 구체적으로 증거는 드러나질 않아요. 고구려에 교육관이 있었죠. 백성들을 위한 경당도 있었지만 신라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신라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인재양성 정책을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랑도라는 겁니다. 화랑도의 근간 이룬 것은 불교적으로 표현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월도거든요. 예.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적으로 재포장한 것이 화랑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끝까지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까지 끝까지 이 전쟁의 주역을 이룬 사람들은 화랑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낭도들,
대표적인 화랑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관창부터, 사담은 당연히 가야를 공멸하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잖아요. 관창도 있죠. 그리고 대표적이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이 화랑이잖아요. 원효 같은 낭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화랑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재양성 정적을 취했고 그들이 말 그대로 끝까지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교육기관과 함께 인재양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지만 제가 이제 논문을 썼어요. 화랑도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분들은 주로 제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일종의 탐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산을 다니면서 일종의 수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유신이 불색에서 통일에 관한 어떤 메시지도 전달받는 이유가 당시 명산대천을 다니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화랑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결사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것. 이게 신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번역할 때 정치승려란 말 썼잖아요. 정치승려, 정치신부, 정치목사 이러면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당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무해야 되는 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종교인역을 떠나가지고 신라로서는 굉장히 절박했던 거죠. 특히나 백제, 고구려의 양쪽 협공을 받으면서 어떤 통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승려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원강, 자장 이런 사람들은 완벽한 정치승려예요.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 정책 역할도 한 승리였었고,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원효라든가 해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승려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도 신라가 삼국통일 이룩하는 과정, 그리고 삼국통일 이후에 이 분열된 신라 사회와 한민족 사회를 치유하는 데는 큰 공을 세우거든요. 이런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변혁되려면은, 그리고 흔히 말하는 통일을 이룩하려면은 지금도 이런 인물들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애국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 완성과 사상의 통일이라고 했는데, 논리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불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화랑도에는 풍월사상이에요. 이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확실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신라는 신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국이죠. 그래서 황룡사 구층탑을 보게 되면 9개의 탑을 쌓고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신라에게 조공하리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라, 이를테면 신라 왕실의 의지의 발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이런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이룩하면서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전 국민들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황룡사, 그리고 황룡사 구층탑이에요. 그래서 진왕 때 시작해가지고 특히 황룡사 구층탑은 선덕여왕 때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신라도 고구려도 마찬가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합일과 그리고 원흉 무해사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적 권력이라든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서는 바로 민족의 통일, 그리고 민족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들의 원흉과 무해를 바탕으로 한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 글에서는 좀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고구려는 동아시아 국제대전에서 패배했고요. 신라가 주도하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된 거죠.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우리 민족이 통일하지 못했을 경우에, 즉 통일을 하더라도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이 통일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일이 불완전한 상태로 된다. 남북이 통일됐을 때 적절하지 못한 통일, 적절하지 못한 영토. 왜 제 메시지 아시죠? 우리가 영토 전체를 통일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저 청천과 이북에 관해서는 늘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겁니다. 결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함으로 인해서 만주 대륙은 상실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만주 대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코어 역할을 상실하게 된 거죠. 발해가 건국했지만 고구려에 있었을 때의 코어 역할과 이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한 남북국 시대는 철저한 분단 시대고 철저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는 원형 문화라든가 북방 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원형 문화는 원조선을 궁궐에서 형성된 그 문화예요. 그 문화는 흔히 말하는 고구려 계통의 문화와 백제, 신라, 가야 계통 모든 문화가 합쳐진 문화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딱 깨지고 나서 교류가 없어지고 완벽한 적대 관계로 가니까 계승이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하게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형 문화, 특히 북방 문화는 계승이 안 돼요. 만약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 시대 때 서로가 교류가 있었다면은 부분적으로 계승이 됐을 텐데 완벽하게 공식적으로는 단 2번의 교류밖에 없었어요. 220여 년 동안 공존할 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했었던 아니면 고구려 영토에 있었던 신라 백성들로 편입된 사람들이 가지는 북방 문화는 계승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문화도 계승이 안 됐고 끝없이 동만주라든가 북만주라든가 서만주랑 연결되는 문화는 우리 통신라 속에는 전승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진 여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남북국 시대가 됐다. 넘어가죠. 네 번째 이겁니다. 민족적 패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전쟁은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한계는 느꼈기 때문에 당나라 멸망 직후에도 당나라는 웅진도덕부, 심지어는 계림에도 도덕부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백제가 완전히 부흥운동도 복국운동도 멸망한 다음에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라와 당나라군, 다시 말씀드려서 신라와 백제 고구려 연합군이죠. 유민연합군과 당나라 간의 전쟁이 약 8년 이상 벌어졌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전쟁은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삼국 통일은.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당시 국제관계, 그다음에 철저한 항전,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협조 이런 것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보장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체성이 악화가 되고 당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가 성립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동아시아는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가 되니까 나머지는 반주변부, 주변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북서쪽에 유목국가, 그리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이제 그 주변부로 보는 거죠.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이 구도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통일 중국에 어떤 민족이 들어가든지 간에 중국이 일방적인 일국체제를 유지해 왔던 거예요. 어느 집단이 가더라도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 쪽을 점령하고 정복국가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의 브랜치지만은 주로 선비족 계통이죠. 그 외에 선비족 계통, 그리고 역시 선비와 비슷한 브랜치지만 거란족도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 그들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그 이후에 형성이 됐으니까 고구려의 멸망 또는 소위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민족은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됐고 대국을 중시하는 논리가 많이 확산이 된 거죠.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당시 신라가 외세 의존적 성격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인 최초원을 비롯해서 그들이 쓴 문장을 보게 되면 또 발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그건 우리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는 거죠. 자, 동아시아 속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만주 지역의 종족들이 이탈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고구려가 전성기 고구려 시대 때는 만주 지역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은 주로 선비계통, 선비 브랜치 거란, 그리고 흔히 말하는 퉁구 속에는 말갈 계통이 있다고 보지만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던 거죠. 또 거기서 파장 브랜치들도 있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때로는 강력 강국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고구려 질서 내에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광개토대왕 시대 이후에는요. 그 후에는 고구려가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전 광개토대왕 시대 중간까지는 선비족이 연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요하를 가운데 놓고 서로 쟁표전을 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404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완벽하게 고구려 장악하니까 흔히 말하는 넓은 힘의 만주에 있었던 모든 종족들은
고구려의 체제 속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발해가 물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서 성장하면서 우리 민족을 억압했죠. 요 나라, 요 나라, 금나라, 청나라, 원나라, 그들은 다 우리를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만주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탈하면서 오히려 압박했다. 그리고 일본국이 탄생한 거예요. 일본국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봐요. 지정학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추가돼서 일본의 고대국가, 고대문의 토대를 이루었고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망백제 유민들이에요. 663년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고 664년부터 대마도에서 큐슈 북부에서 중부에서부터 서도 내의 양쪽을 거쳐가지고 나라 지역까지 백제 유민들이 산성을 쌓잖아요.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670년에 일본이랑 국가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가와 통일신라는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당시 일본국에서는 신라 정토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신라도 당연히 그런 방어 준비를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망의 수정릉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삼국사의 한 기록을 보면은 일본국에서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 정토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당시 때 전국에 걸쳐, 그 당시 때 일본 전국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 일본과 우리는 적대적 관계로서 거의 공존하지 못한 상태로 지탱해온 거죠. 이 결과를 낳은 것은 바로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해드리죠. 최근에 내각 총리 대신해서 사임한 사람이 아베 신조잖아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사살당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10월 26일 날. 이 사람들의 고향은, 또 정치적 고향은 지금 오늘날의 신문을 새기 위해 학이라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큐슈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주장한 것은 정한론을 비롯해서 조선을 정벌하고 조선을 하나로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가계와 족보를 통해서 그걸 알거든요, 사실을. 우리는 족보가 없었잖아요. 더 냉정히 얘기할게요. 우리 족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족보 문화가 발달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조선시대 이후죠. 일본은 역사적으로 족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책은 고사기, 주로 신화적 색채를 띄고 720년에 일본 서기를 썼잖아요. 그리고 812년으로 기억하는데, 820년인데 이때는 성시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신찬 성시록이 나와요. 그 위에는. 그리고 각 지방마다 자기 집안에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명한 성씨들은 그게 어느 계열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역사적 개성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정적 권력, 그거 외에도 감정의 측면이 있는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용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일본에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한론을 주장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국이란 말을 모르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말을 남겨뒀기 때문에 사익고 닭가모리가 정한론을 내세우죠. 우리 반성할 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근데 관심은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목소리 높이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들을 알아야 돼요. 중국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일본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목소리 높이면 적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면은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라를 보게 되면 결국은 통일된 다음에 내부 문제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분단이 되고 문화의 분단이 생기고 그리고 내부 분열도 심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원효가 이렇게 민중사상이라 불려지는 민중불교라 불려지는 행위를 하고 다니고 그런 사상과 이론을 편 이유는 삼국 통일 후에 신라 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민중불교라고 해석한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 정토사상이란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당시 신라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백제유민과 고구려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신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와서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고 또 신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저질렀던 자행했던 만행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신라의 지식인들 그리고 신라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신라의 백성들도 당연히 피해 받았겠죠. 이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 석굴암의 완성을 그렇게 봐요. 신라의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완성한 것을 석굴암이라고 보는 거죠. 불교인들이 보는 거랑 다른 거죠. 그만큼 삼국 통일 이후에 이 결과가 심각했던 거죠. 우리 앞으로 남북한 관계는 모르겠어요. 동서독처럼 될지 아니면은 신라 삼국 통일 이후처럼 될지는 모르죠. 근데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룩한 불완전한 통일이었기 때문에 신라 내부 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혼란과 희생과 피비린내가 진동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신라는 많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신라는 그 이후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예를 들게 되면 문화의 통일도 취하고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상상시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신라가 그래도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당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항전적이고 자주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당시 당나라의 제국과 일전을 불사하고 그리고 소규모의 군대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럴 때면 호로와 전투, 임진강의 호로와 전투를 비롯해서 기벌포 전투 이런 전투에서 그리고 신라의 수군들이 당나라의 수군을 또 격파하잖아요. 서해함대가. 이런 걸 볼 때 신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출발은 현재거든요. 그리고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통일은 단순한 분단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을 치유하는 것. 모든 존재물에게는 존재주란 본능이 있고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역사에서도 똑같다고 봐요. 역사 유기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조선이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신라 등등이 통일을 요구했고요. 지금 우리가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된 다음에도 다른 민족 같으면 다른 역사 공동체면 남남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통일을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건 아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적어도 명분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역사와 사상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되지 않으면 주변국들에 의해서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물론 주변국에는 동남아 있고 미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또 한 가지는 통일의 문제가 단순하게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 속에서 남한 내에서도 온갖 갈등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이데올로기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어느 쪽을 서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통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남한 내부에서의 가능한 한 통일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있는 백성들, 북한에 있는 인민들의 우리 행복을 우리는 찾아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좀 더 거시적인 정책과
이론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정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